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 충돌이 가시화됐을 때 서방이 러시아를 경제한 것처럼 된다 그러면 중국은 거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중국의 꿈은 큰 야망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위안화의 국제화, 해외에서 위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ECNI라고 하고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에 다 넣어갖고 다닙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실행될 수도 있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된다고 하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서울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고도 성장은 등소평이라는 대단한 지도자가 어떤 정책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함께 중국 내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전환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대전환기 시대에 중국은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시계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나 제도나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것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건너뛰어서 아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프록이라고 하는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QR로 간 것처럼 모든 부분을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첨단 산업으로 바로 갔다라든가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올라탄 게 중국의 고도 성장의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워낙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기득권도 없었고 기존 체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이 이제 중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QR코드 결제를 하고 있는 알리페이 이체페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QR로 직행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다 QR코드로 결제하고 저도 중국을 아주 초창기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중국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나 그런 사진도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걸하는 분도 QR을 해놓은 판때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의 소위 디바이스, 미래에 주도할 디바이스가 뭐냐? PC냐, 태블릿이냐, 또는 스마트폰이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스마트폰이 됐고요. 거기에 디지털 위안화를 넣고 알리페이 이체페이를 넣고 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알리페이 이체페이를 연계시키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마스터카드를 대체하는 유니온페이도 함께 넣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중국은 정책 주도권이 중국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 마인이 좀 뒤로 물러났다가 좀 안 보였죠. 공식에서 안 보이다가 지난번에 다시 등장한 것처럼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은 중국은 정책의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 또는 공산당 용도하에 어떤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정책, 또 디지털 결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키웠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가 현재 기존 화폐 체제가 디지털 화폐 체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죠. 그거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 디지털 쪽에서 워낙 강점을 갖고 있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 연구를 또 미리 했고요. 또 그 하는 어떤 목적도 디지털 위안화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위안화 패권, 또 글로벌 어떤 금융 패권의 한 축을 차지하겠다라는 측면, 또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이 간편결제와 이렇게 다 연계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과정이고 그 과정이 또 위안화의 국제화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좀 단순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고요. 일본은행이 있고 미국 미연준이 있고 유로존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중앙은행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입니다. 한국은행만 해도 무자본 특수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름부터 중국은행이 아니잖아요. 중국은행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외환은행 비슷했고요. 지금 이제 국유
은행 중에 이제 하나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차이나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이거든요. 이름도 그럴 뿐더러 중국 인민은행의 시작은 1949년 신중국 건국 1년 전에 이미 여러 해방구에 있는 은행들의 전부 합쳐서 통합해서 만든 게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그때 인민은행이 만든 화폐가 인민폐입니다. 그 인민폐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사이 화폐 개혁을 한두 번 했겠죠. 그리고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 국책은행, 모든 은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중국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중국 인민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각 성 이렇게 현이나 이런 데 다 지점이 있었고요. 일종의 그 단일은행 체제로 쭉 오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상업은행이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국채은행 독립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인민은행은 정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외교부, 이런 행자부 이런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20몇 개 있는 부처 중에 중국 인민은행의 행장은 우리로 따지면 장관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무원 소속이기도 하고요. 중국 인민은행 법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한국은행 같으면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펼치게 돼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오히려 중국의 정책을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감독 기능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통화정책도 기준금리를 조정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 5월 말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낮췄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와 같은, 일본과 같은, 미국과 같은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사실상의 기준금리처럼 올리거나 내려서 운용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활용했던 지급준비율 제도, 이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또 통화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정부가 밀어야 되는 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 공기업이라 이런 데 지원하는 정책금융 비중이 또 상당히 높다. 이게 통화정책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의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금을 그 사이에 많이 늘렸습니다. 러시아도 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미국이 스위프트 제재를 한 이후에 금을 많이 늘렸고요. 중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금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고 또 중국은 오랫동안 견제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좀 불을 켜준 셈이 됐는데요. 또 앞으로 또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중국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외환 보유액의 어떤 그 다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금융과 관련해서 경제 운용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본처럼 프라자 합의를 당한다든가 또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당한다든가 또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대만 충돌이 가시화됐을 때 사전적으로 또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 침공 직후 서방이 러시아를 금융 제재한 것처럼 된다 그러면 중국은 거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뉴스를 두고 보면 중국은 제재 이후에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 연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금 얘기를 하다 좀 딴 데로 흘렀는데요. 금은 이러한 다변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금을 더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뿐만 아니라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 제3국 통화, 또 준기축 통화 이런 쪽을 좀 늘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중국의 꿈은 큰 야망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중국몽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단시일 내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안화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1대1로 AIIB 또는 글로벌 결제망 또는 브릭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또 딤섬 번드라든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해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콩을 지금 중국에 이미 편입됐지만 특별 행정구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을 통해서 홍콩 거래소와 상하이 거래소와 연결되는 후광통 또 선전 거래소 연결되는 선강통, 채권통 이런 다양한
통해서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또 위안화의 국제라는 결국 해외에서 위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위안화의 어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비중이라든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외환 보유액에서 비중이라도 보면은 3%에서 5, 6%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안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고요. 그 수단들이 지역협의체라든가 또는 통화수합이라든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라든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산시켜 나갈 거고요. 다만 아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CBDC가 위안화 CBDC가 디지털 위안화로서 사실상 정부가 하지 않고 또 정부가 하지만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국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위안화 ECNI라고 하고요. 숫자 인민폐라고 하는데 그때 숫자는 디지털이라는 뜻입니다. 인민폐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에 다 넣어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모든 화폐가 아시는 것처럼 전부 못대통 초상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하는데 또 디지털 위안화가 서울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된다. 디지털 위안화나 디지털 CBDC가 국내에서 예를 들면은 은행간만 된다든가 정부간만 되고 일상생활에 개인들은 그걸 쓸 수 없다든가 쓰는데 제약을 둔다든가 또는 아주 일정한 금액 이하만 하겠다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제도화, 법제화라는 것이 많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는 어렵다. 아직까지 미국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벌써 영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현재에서 보면 중국이 그 60%, 70% 사이의 GDP 기준으로요. 미국이 거기 있었고요.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나 이제 여러 가지 싱크탱크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또 여러 미디어에서 지난 한 4, 5년 전에는 2025년, 2027년 또 30년 이럴 때 이제 경제력에 있어서 특히 PP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측들이 대체로 지금 다 틀렸고요. 또 그러한 미디어나 싱크탱크들이 다 또 수정했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좀 이거나 그대로 두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요. 미국의 종합적인 경제력이나 역량이나 혁신 또 디지털 혁신이나 또는 그 교육과 정신이라든가 소프트 파워를 봤을 때 위안화가 쉽게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세대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 50년, 100년 내에도 안 될 거냐?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앞날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거는 또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이후에는 어떤 시기에 위안화가 일정한 적어도 양강 구도까지는 차지하지 않겠나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 책을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어느 나라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사실 남의 탓을 할 수 없고요. 대부분 자멸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실책을 거듭하고 자충수를 끊임없이 둔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이 조금 더 일찍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도 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부채라든가 지금 부동산 부실 문제, 청년 실업률, 또 인도에 이미 뒤지기 시작한 인구 문제. 사실 성장 과정에서 인구 증가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GDP 증가에 있어서. GDP가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진 지금 내부 모순, 빈부격차, 또 지역 간 격차, 또 과잉 생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얼마나 잘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런 데에 대해서 피크 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과거 20년 동안 서방 언론이나 서방 쪽에서 늘 분명히
중국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넘어온 거를 봤을 때 좀 또 그렇게 또 넘기지 않겠느냐.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매각이고요. 일본의 그 재무상이 미국채 매각을 합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국과 미국의 국채 매각은 좀 서로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미국채를 줄여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치 않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그 미국채 보유 규모는 상당히 외환보유고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되게 그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이 1위 자리를 밀려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영국에 이어서 3위로 줄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줄여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사건으로 두고 보면 첫째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과거 1985년에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소위 엔화 가치를 크게 높이도록 했던 그때의 플라자 합의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겠다라는 걸 중국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스위프트에서 배제했던 러시아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강하게 중국 지도부라고할까 금융 쪽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 어떤 시기, 특히 여기서 좀 되게 가정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군데서 이미 나온 거긴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 쪽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부분에서 군대의 태세를 완비하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과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서방이 금융 제재를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 제재를 하게 되면 스위프트 결제를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은 CIPS 같은 국경화 결제망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대체 수단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지금 현재 중국 규모의 무역 거래와 자본 거래를 소화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 또 미국의 금융 제재나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너무나 미일 동맹의 강력한 동맹 속에서요. 거의 뭐 항상 국제 어떤 기구나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똑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지난번 트럼프를 찾아갔던 그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사실은 딴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미 반도체에서 사실 경쟁력이 없어서 다 한국이나 대만으로 왔는데 다시 미국이 조율을 해서 대만 TSMC와 일본, 미국이 합쳐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1년 반인가요? 2년도 안 돼서 짓고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듯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커스라고 하는데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안보협의체인 사자안보대와 코드의 핵심으로 또 일본이 참여되어 있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한국과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갓도 재무상이 얘기한 미국 국채 매각을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해프닝으로 한번 말해본 것에 불과하다. 실행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말로 끝날 그럴 사안이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뤄지고 여러 자료라든가 또는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디스가 미국을 신용 강등한 이후에 별다른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물론 그 이후에 조금 흔들리긴 했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S&P나 피치가 이미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내린 지가 돼 있기 때문에요. 무디스 자체도 2023년에 트리플 A에서 그 등급 내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미 등급 내 강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무디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저는 무디스가 신용 강등을 하면서 배경 설명한 게 상세하게 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등 이유고요. 또 하나는 미국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이자 부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이 계속 눈덩이 좀 쌓여가기 때문에 이거는 트리플 A 국가는 아니고 더블 A 국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트리플 A 국가는 한 10여 개국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더블 A라고 할지라도 신용 등급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스가
그 자료에서 AA 안정적이라는 등급을 주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 비중이 여전히 25% 내고 실리콘밸리 비롯한 그 혁신 역량과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기축동화도 탄탄하다. 정책과 제도, 또 법치, 또 글로벌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이 강력하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게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강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요. 사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여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금융시장도 알고, 미국의 정부나 행정부나 의회도 다 아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채 한도 때문에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셧다운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큰 위기가 닥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고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 한국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라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강한 성장을 유지해왔고요. 또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얘기하는 그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의 각 한 나라, 한 종목, 한 회사마다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어쨌든 플랫폼이나 빅테크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M7에 대해서는 MS 공화국이다, 구글 공화국이다, 메타 공화국이다. 사실은 지금 국경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실시간을 얘기했지만 지금 순식간에 전 세계가 정보와 유통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미국의 어떤 빅테크 또는 플랫폼이 전 세계를 장악해 왔고요. 그 중에 그것의 핵심이 저는 미국 예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다 해서 미국이 망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또 대단히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크게 사람을 줄였다가 다시 또 좋아지면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노동 유연성도 대단히 잘 돼 있고 또 계속 해외에서 트럼프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R&D 역량이나 전 세계의 중요한 이공계 또는 인문계 관련 중요한 전열은 거의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어떤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나 기업의 연구소들의 어떤 연구 역량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부채만을 놓고 미국이 위기다, 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가 가장 경계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높은 관세율을 했다가 발을 뺀 것도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 특히 자본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은 미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한 40% 가까이가 주식 등 금융자산입니다. 401k나 이런 것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것으로 미국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거나 또는 불리는 이게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또 하락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미국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내년이면은 아시는 것처럼 2년마다 미국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지금 관세 폭탄을 하고 우리도 높은 관세를 지금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지지율은 4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임기 초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 우선주의, 마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여론이 동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길게 봐서 트럼프도 시장과 여론에 이게 상대로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3기 들어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됐고요. 그 사이 중국의 성장은 사실 중앙 집중,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따른다. 또 거기에다가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 3기 들어서는 상당히 경직적이 됐고요. 권위주의가 훨씬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대결 속에서 아마 중국에서도 트럼프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시진핑 인기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진핑 역시 젊은 층이든 자국민들을 상대로 중화주의와인가 자국 우선주의를 되게 내세우면서 지금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서는 시진핑이든 또는 트럼프든 일정 부분에서 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을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보면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일 거고요. 저는 정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미 사실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강력하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맞대결하고 있고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책을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특히 금융 패권을 향한 어떤 양국 간의 대결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실물이 미국의 60, 70% 서전에 따라갔는데 위안화의 어떤 글로벌 위상은 거의 뭐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물에 걸맞는 위안화 패권을 찾겠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는 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글로벌 이 판도를 봤을 때, 특히 미중 대결 구도를 봤을 때 트럼프는 세 판 짜기, 판을 흔들어서 세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시진핑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정상회담이나 어떤 발언할 자리에 갔을 때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자주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아시는 것처럼 WHO를 탈퇴했고 파리협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를 얘기합니다. WTO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실은 식물 상태라고 할까요?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WTO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서 시장경제로 끌어들인 것도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WTO를 지금 미국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시진핑과 그 트럼프가 그 제조업 살리기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든가 지지층을 겨냥해서 공약 상하기도 하고 당연히 추진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미 떠난 제조업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불러들이고 있는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업종들은 미래 산업들 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할까요? 반도체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 사이에 금융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월가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하면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제조업을 되살려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균형이 맞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공급망 위기에서 맞았던 것처럼 그걸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겠죠. 또 하나는 중국을 상대로 중국에 맞서는 중국 못지않은 어떤 제조업 공급망 그걸 확보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협력회사라든가 또는 미국 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장을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오를 거고요. 관세를 올리면 또 한 가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또는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의 워낙 변화도 심하고 또 하나 미국 내에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는 시각이 각자의 다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드 사태 얼마 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그때 만난 중국의 이제 어떤 전문가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벌써 오래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사드 사태는 너무너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게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주 진짜 부정적인 측면이 엄청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건 많은 부분이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인도와 분쟁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국경 분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과거 달리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과 되게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G2라는 G2 국가로서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어떤 미래 전략, 특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리고 있는 금융 패권 전략이 뭘까? 그것을 이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국제금융 체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금융 패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해서만 좀 아는 라는 거를 이제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미중 관계에 어느 편을 설 거냐라는 어느 쪽이 진짜 아주 세게 얘기하면 표현한다 그러면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쪽을 떠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